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나를 살린 건 조카 사위였습니다. 낡은 시계 속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편지,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은 내 딸의 죽음마저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의 칼끝 앞에서 내 삶을 지켜낸 건 혈육이 아닌 묵묵히 곁을 지켜온 또 다른 가족이었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빛 기운과 함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틱, 틱, 틱. 시계 소리가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내 심장이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 뒷면을 열어젖힌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건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보험증권 사본.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준혁, 은지.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조카 사위가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내 곁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게 나는 그 종이를 가슴팍에 꽁꽁 숨겼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이건 내 평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강우가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분명 어제까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혹시 안에 뭔가 끼었나? 괜찮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다. 강우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 강우야.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그럼 나중에 다시 볼게요. 지금은 일단 홀쪽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강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간 뒤 나는 다시 그 종이를 꺼내 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글씨는 또렷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준혁이가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라며 건네던 영양제. 은지가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라며 가져다 주던 한약. 그리고 가끔씩 흘리던 말들. 요즘 실버 보험이 좋다더라. 나이 들수록 준비해둬야 하는 게 많아. 그때는 자식들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일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몸은 괜찮으시죠? 응, 괜찮다. 영양제 다 떨어져 가실 텐데 새로 사다 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거로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영양제. 또 영양제였다. 아니다, 안 먹어도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꼭 챙겨 드셔야죠. 은지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미묘한 변화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 귀가 예민해져 있었다.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럼 소화제랑 같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주방 찬장을 열어 영양제 통을 꺼내 들었다. 똑같이 생긴 하얀 알약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한 알씩 은지가 정해준 시간에 맞춰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 분식집 홀에서 강우가 테이블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는 정말 성실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준혁이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어렵다며 강우를 보낸 게 벌써 3년 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준혁이는 성공한 사업가라며 큰 소리치면서 왜 어머니 가게엔 조카 사위를 보냈을까?
정말 인건비 때문이었을까? 이모, 김밥 2줄이랑 라면 하나요. 단골 손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보험증권을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고 홀로 나갔다. 어머, 진수야.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야근 없는 날이라서요. 그런데 이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김밥은 뭐로 할까? 단무지 빼고 다 넣어주세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마는 동안에도 앞치마 주머니의 종이가 계속 신경 쓰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같았다. 이모, 혹시 아드님은 요즘 어떠세요? 한동안 못 봤는데. 진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다. 예전 같으면 자랑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빠서, 사업이 잘 돼서 바빠.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러 와야죠. 이모 혼자 가게 하시면 안 되는데. 혼자가 아니야, 강우가 있어. 이 아이가 있어. 문득 강우를 바라봤다.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다. 아들보다 더 자주 보는 얼굴. 아들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나는 다시 그 시계 앞에 앉았다. 시침과 분침이 멈춘 채로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이 죽던 날 시간이 멈췄던 그 순간처럼 휴대폰에 준혁이한테서 온 카톡이 떠 있었다. 어머니, 내일 은지 간다고 했죠? 몸조리 잘하시고 영양제 꼭 드세요. 영양제를 꼭 먹으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나는 찬장에서 영양제 통을 꺼내 하나를 손바닥에 올렸다. 하얗고 동글동글한 알약. 지금까지 수백 개는 먹었을 거다. 의심한 적 한 번 없이.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이상하게 무서웠다. 알약을 다시 통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내일 은지가 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어지러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볼이 푹 꺼져 있었다. 언제 이렇게 야위었을까? 체중계에 올라서니 3kg이 빠져 있었다. 이상했다. 밥은 평소와 똑같이 먹고 있는데. 이모, 많이 마르셨네요? 단골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거울에서 본 내 얼굴이 정말 그렇게 보였나 보다. 나이 먹으니까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가끔씩 속이 메스껍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다. 손끝이 자주 저렸다. 오후 2시쯤 은지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영양제 새로 사왔어요. 이번 건 더 좋다고 해서요. 가방에서 꺼낸 건 전에 먹던 것보다 더 큰 통이었다. 라벨에는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나는 읽을 수 없었다. 이전거로도 충분한데. 아니에요. 어머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거든요. 이걸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은지가 통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물컵과 함께 내 앞에 놓았다. 전보다 조금 더 큰 알약이었다.
지금 드세요. 명령조였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분명 명령이었다. 나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이전 영양제는 무맛이었는데. 잘 드셨네요. 앞으로도 하루 3번 꼭 시간 맞춰서 드세요. 은지가 만족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그런데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밤에 잠 못 이루시는 것 같아서요. 수면제도 같이 가져왔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약통을 꺼냈다. 수면제라고 했지만 나는 잠을 못 잔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난 잠 잘 와. 그래도 나이 드시면 얕게 주무시잖아요. 이거 드시면 푹 주무실 수 있어요. 또 알약 하나를 꺼내서 내 앞에 놓았다. 지금, 네, 미리 한 알 드시면 몸에 익숙해져서 밤에 더 잘 들을 거예요. 이상했다. 영양제에 이어 수면제까지. 왜 이렇게 약을 먹이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은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를 재촉하고 있었다. 수면제를 먹고 나니 정말로 졸음이 왔다. 은지가 가고 난 뒤 나는 안방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까? 중얼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준혁이 목소리였다. 언제 왔을까? 아직 멀었어요. 적어도 한 달은 더. 은지 목소리였다. 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보험금만 정리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강우 오빠가 자꾸 신경 써서. 그놈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가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고? 강우는 내가 키운 조카의 남편인데.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누가 의심하면. 의심할 게 뭐가 있어. 나이 많은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게다가 약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그럼 내가 먹고 있는 건 그냥 좀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마. 의심받으면 오히려 곤란해. 두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갔나 보다. 나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보험금. 내가 아프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뜻인가?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손이 떨렸다. 아니다. 온몸이 떨렸다. 내 아들이 나를. 내 아들이 정말로. 눈물이 났다. 아니,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이. 나는 주방으로 나가서 영양제 통을 열었다. 하얀 알약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하나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전에 먹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다. 수면제 통도 열어봤다. 이것도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 이 약들이 정말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가? 휴대폰을 들고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가 간 뒤 받았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이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몸은 괜찮으세요? 영양제 잘 드시고 있죠? 또 영양제 얘기였다. 응, 잘 먹고 있어. 다행이네요. 그럼 늦었으니까 빨리 주무세요. 수면제도 꼭 드시고요. 수면제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방금 전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던 자리였다. 30년 전 준혁이가 어렸을 때 이 소파에서 내 무릎을 베고 잠들곤 했다. 열이 날 때면 밤새 간병했다. 시험 걱정될 때면 함께 공부하며 격려해줬다. 그 아이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공책이 나왔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이었다. 몇 장을 찢어서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은지가 새로운 영양제를 가져왔다. 전보다 크고 쓴맛이 난다. 수면제도 주었다. 밤에 준혁이와 은지가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이 상황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다 적고 나니 손목이 아팠다. 언제부터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졌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더는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새벽 2시 나는 영양제와 수면제를 각각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어 숨겼다. 언젠가 이 약들을 조사해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강우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약을 뱉어냈다. 화장실 변기에 뱉어낸 하얀 알약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틀째였다. 은지가 가져다 준 영양제와 수면제를 먹는 척하고 몰래 뱉어내는 것.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만약 정말 내 건강을 위한 약이라면?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이 답해줬다. 이틀만 해도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지럼증은 덜했다. 이모, 오늘 좀 나아 보이세요. 아침에 출근한 강우가 말했다. 역시 착각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 잠을 좀 잘 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어제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거든요. 강우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다.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해주고 있었다. 준혁이보다 더. 점심때가 지나고 손님이 없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강우에게 다가갔다. 강우야, 너 혹시 시간 있을 때 그 시계 좀 더 봐줄 수 있을까? 아, 그 시계요? 네, 얼마든지요. 그런데 부품이 오래된 거라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 고쳐지면 고치고 안 되면 말고. 사실 시계는 핑계였다. 시계를 고치는 동안 강우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강우가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작은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뒷면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어제 봤을 때랑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심장이 덜컥했다. 혹시 보험증권 사본을 넣어둔 게 들통났나? 뭐가 달라졌는데? 뭔가 더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네요. 종이 같은 거였는데.
강우가 시계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시계 바닥 부분을 건드리며 하고 소리를 냈다. 이모, 여기 뭔가 더 있어요. 시계 바닥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접혀서 들어가 있었다. 꺼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우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지였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남편의 글씨였다. 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이 시계를 고치려 할 때쯤이면 아마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일 거야. 이 시계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처음 사준 선물이니까. 힘들 때마다 내가 만지작거렸던 거 다 알고 있어. 오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해 돈을 버리는 사람. 나는 내가 후자가 되길 바라며 살았고 내 곁의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야. 가장을 잃어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 곁에 진짜로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라.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다 남이 아니니까. 항상 사랑한다. -5기를 사랑하는 남편 영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강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이 마치 지금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슬펐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이 생겼다. 내 곁에 진짜로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라. 강우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강우야. 네, 이모. 너 나 믿니? 당연하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나도 너를 믿는다. 나는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서 보험증권 사본을 꺼냈다. 강우가 편지를 발견해 준 것도 어떤 운명 같았다. 이걸 좀 봐줄래? 강우가 서류를 받아들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모, 이게 뭐예요? 내 생명보험이야. 그런데 수익자가 아드님과 며느님? 응. 강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런데 왜 이모는 빠져 있죠? 나도 그게 궁금해서. 나는 천천히 강우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던 것, 은지가 가져다 준 새로운 약들, 밤중에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강우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이모, 혹시 그 약들 어디 있어요? 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안방으로 가서 비닐봉지에 숨겨둔 약들을 가져왔다. 강우가 스마트폰으로 약을 찍더니 뭔가를 검색했다. 이모, 이 약 정말 영양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성분을 보니까 이건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강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정말이었구나. 내 아들이 정말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이 약들, 보험 서류, 그리고 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녹음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드님과 며느님의 대화를. 그게 가능할까? 이모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강우가 함께 해주고 있었다. 고마워, 강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모, 저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모가 저희 가족을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강우의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정말로 가족이었다. 핏줄보다 더 진짜 가족.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야. 맞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진짜 사람은 강우였다.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다. 강우가 고쳐놓은 시계는 다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오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이었다. 박화영이었다. 화영아. 30년 만에 재회였다. 화영은 예전보다 머리가 하얗게 셨지만 여전히 반가운 얼굴이었다. 내가 뛰어나가 두 손을 잡자 화영도 활짝 웃었다. 세상에 정말 옥이 많네. 지나가다가 분식집 간판을 봤는데 설마 했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 동네에 볼 일이라도 있었어? 아들 집이 근처거든.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 그런데 너 많이 마른 것 같다. 화영의 첫마디가 그거였다.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사람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 같았다. 나이 먹으니까 그래. 앉아. 뭐 먹을래? 김밥 하나만 줘. 단무지는 빼고. 예전 기억 그대로였다. 화영은 어렸을 때부터 단무지를 싫어했다. 김밥을 싸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화영의 남편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혼자 지내기 어렵지? 그럭저럭 살만해. 너는? 아들은 잘 지내고? 순간 대답이 막혔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냥 바빠서 자주 못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지 뭐. 화영이 김밥을 먹으면서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런데 진짜 안색이 안 좋다.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별거 아니야. 영양제 먹고 있어. 영양제? 뭐 먹는데? 나는 주방으로 가서 은지가 가져다 준 약통을 가져왔다. 화영이 약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며느리가 사다 줬어. 며느리가 약사야? 아니, 그냥 약국에서. 화영이 약통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라벨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 성분. 일반 영양제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화영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오가, 이거 누가 처방해줬다고 했어? 며느리가 약국에서 이런 걸 함부로 팔 리가 없는데. 이 성분은 병원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처방하는 거거든. 내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경우가 뭔데? 그러니까. 화영이 말을 머뭇거렸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다. 화영아, 나한테 숨기지 말고 그냥 말해줘. 오가, 이 약. 장기간 복용하면 몸에 독이 될 수 있어. 머리가 하얘졌다. 독? 응. 소량으로는 별 문제 없지만 계속 먹으면 간 기능 저하, 신장 손상, 심한 경우에는.
화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심한 경우에는 뭐야? 죽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분식집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화영의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죽을 수도 있다고. 화영아. 오가, 이거 정말 며느리가 사다 준 거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병원에는 갔어? 의사가 처방해 준 거야? 아니.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며느리가 왜 이런 약을. 그때 분식집 문이 열렸다. 강우가 들어왔다. 이모, 저 왔습니다. 강우가 화영을 보고 멈칫했다. 화영도 강우를 바라봤다. 이분은 조카 사위야. 강우라고 해. 아, 안녕하세요. 화영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조심스러웠다. 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 당황스러운 것 같았다. 강우야, 화영이는 내 오랜 친구야. 간호사 출신이고. 강우의 눈이 반짝했다. 간호사셨어요? 응. 40년 가까이 했지. 그럼 혹시. 강우가 나를 바라봤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화영아, 잠깐 안방에서 이야기할까? 화영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걸 털어놨다. 준혁이와 은지의 대화, 보험증권, 그리고 강우와 함께 세운 계획까지. 화영은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오가,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 그런데, 뭐,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봐 걱정이야. 화영이 내 손을 잡았다. 바보야. 친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그런데 화영아, 혹시 이 약들을 정확히 검사할 방법이 있을까? 있지. 내가 아는 검사실이 하나 있어. 거기서 성분 분석을 해주거든. 정말? 응. 그런데 며느리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그때 강우가 방문을 두드렸다. 이모, 죄송한데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손님이. 밖으로 나가보니 은지가 서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의 시선이 화영에게 향했다. 화영은 자연스럽게 김밥을 먹고 있었다. 오늘 영양제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오늘도 뱉어냈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분은? 은지가 화영을 가리키며 물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오래된 친구야. 우연히 만났어.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은지가 화영에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화영이 김밥값을 내고 일어났다. 그럼 나는 가볼게, 오가. 오늘 정말 반가웠어. 응, 또 놀러와. 그럴게. 며느님도 안녕히 계세요. 화영이 나간 뒤 은지가 물었다. 어떤 친구세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야. 뭘 하셨던 분인데요? 간호사.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히. 간호사요? 응. 자주 오시려나요? 모르겠어. 가끔 올 것 같은데. 은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과 자주 만나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서 쉬라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었다.
괜찮아. 친구 만나는 게 오히려 기분 전환이 돼서. 그래도 혹시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은지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있었다. 협박에 가까웠다. 알았어. 은지가 가고 나서 나는 강우에게 말했다. 강우야, 화영이한테 도움을 청해도 될까? 당연하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은지가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럼 더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그날 밤 화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가, 약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할게. 그런데 조심해. 며느리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화영의 등장이 희망을 가져다 줬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불러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제 강우와 화영이라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다. 어머니,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면 안 될까요? 준혁이의 전화였다. 오랜만에 먼저 연락해 온 거였다. 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갔잖아요. 이상했다. 준혁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다정했던가.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 와라.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강우에게 말했다. 강우야, 준혁이가 온다는데 너는 일찍 들어가 있어. 괜찮을까요? 혼자서. 괜찮아. 어차피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1시간 뒤 준혁이가 왔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1달 만인가, 2달 만인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준혁이를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젖 먹이고 밤새 간병하며 키운 아이.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그래. 네, 지난번보다 혈색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영양제 효과인가 봐요. 영양제. 또 그 이야기였다. 뭐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좀 가봐도 될까요? 집? 네,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이 필요한 일이 있거든요. 갑자기 경계심이 들었다. 통장과 도장을 왜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 무슨 서류인데? 보험 관련 서류예요. 수익자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수익자 변경이라고? 수익자를 왜 바꾸는데? 어머니도 넣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저랑 은지만 되어 있는데 어머니도 추가하려고요. 거짓말이었다. 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빼려는 거일 수도 있었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오늘은 좀. 어머니,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 내가 죽으면이라는 뜻인가. 알았어. 같이 가자. 준혁이와 함께 집에 갔다. 오랜만에 보는 내 집이었다. 준혁이가 리모델링 해준다며 몇 달 전부터 분식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여전히 공사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서류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준혁이가 안방에서 뒤지는 소리를 들었다. 서랍 열고 닫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심심해서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볼륨을 높이려고 리모컨을 만지다가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렀나 보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녹화 파일 재생 화면이었다. 화면 상단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일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이 거실이 나와 있었다. CCTV였구나. 준혁이가 언제 설치했을까?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러봤다. 화면 속에 준혁이와 은지가 나타났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준혁이 목소리였다. 아직 멀었어요. 적어도 한 달은 더. 은지 목소리였다. 내가 밤중에 들었던 바로 그 대화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보험금만 정리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강우 오빠가 자꾸 신경 써서. 그놈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가족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이미 들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계속 재생하자 더 충격적인 말들이 나왔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누나 때처럼 또 문제가 생기면. 누나라고?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 누나 사고도 그때 우리가 잘 처리했잖아. 아무도 의심 안 했어. 사고? 그래도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브레이크 조작한 걸 아무도 못 찾았으니까. 브레이크 조작?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준미. 내 딸 준미 이야기인가? 이번에도 그냥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약물로는 흔적이 남지 않거든. 자연사, 약물. 화면 속에서 준혁이가 계속 말했다. 준미 누나 보험금으로 사업 시작할 수 있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무서워요. 어머니가 눈치채시면. 눈치챌 리가 없어. 벌써 몇 개월째 약 드시고 계시는데 의심한 적 있어? 내가 뭘 들은 거지? 준미가, 내 딸 준미가. 온몸이 떨렸다. 아니, 온 세상이 떨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준혁이가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TV를 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아무것도 아니야. 몸이 안 좋으신가? 집에서 쉬세요. 서류는 제가 처리할게요. 준혁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다고. 그럼 이제 가실게요.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분식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혁이는 평소와 똑같이 운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영양제 잘 드시고요. 내일 은지가 또 갈 거예요. 응. 그리고 어머니, 요즘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셔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출 자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었다. 알았어. 준혁이가 가고 나서 나는 분식집 의자에 주저앉았다. 준미. 내 딸 준미. 2년 전 준미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비 오는 밤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준혁이와 은지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준미를 죽였다. 보험금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으아악. 분식집에 내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내 딸을, 내 소중한 딸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바닥에 무릎이 꺾였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런데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아니, 분노보다 더 깊고 강한 무언가였다. 복수심이었다. 이제 알았다. 이건 단순히 내 목숨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준미의 원수를 갚는 문제였다. 내가 죽으면 준미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그럴 수는 없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준혁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의 원수다. 그리고 나는 준미의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전쟁이다. 준미야, 엄마가 꼭 원수를 갚아줄게. 꼭. 녹음기가 없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침대 밑에 숨겨둔 녹음기였다. 어젯밤 화영이 가져다 준 작은 녹음기. 준혁이와 은지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없었다. 손으로 침대 밑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찾고 계신 게 이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준혁이가 서 있었다. 손에는 내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언제 들어왔을까? 문소리도 못 들었는데. 어머니,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다. 평소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건 녹음기를 왜 숨겨 놓으셨죠?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들켰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하는 말들을 녹음하려고. 제가 하는 말을요? 준혁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어머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이상한 생각이라고? 내 딸을 죽인 놈이 그런 말을 하나. 이상한 생각이 뭔데? 저랑 은지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 같은 거 말이에요. 전곡을 찔렸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맞아. 어머니. 준혁이가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넌 내 딸을 죽인 살인자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다. 아, 그걸 아셨구나.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목소리도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CCTV. 아, 그거구나. 제가 깜빠먹고 안 지웠네. 준혁이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럼 이제 다 아시는군요. 준미 누나도 어머니 일도.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니? 왜요? 돈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누나 보험금으로 사업 시작했고 어머니 보험금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라고? 네. 어차피 나이 드시면 돌아가실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거죠. 고통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준미는 왜 죽였니? 누나가 제 사업에 투자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바꿨어요. 돈을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유야? 그게 큰 이유죠. 그때 제가 빚이 많았거든요. 누나가 돈을 빼면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생각보다 쉬웠어요. 차 정비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준혁이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다. 이게 내 아들인가? 내가 배 아파 낳고 밤새 깨어가며 키운 내 아들인가? 그런데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미 다 아셨으니까 계획을 바꿔야겠네요. 준혁이가 안방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고리에 뭔가를 걸었다. 자물쇠였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있고. 준혁아,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다.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문 열어.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이 들으면 곤란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어차피 며칠만 기다리시면 돼요. 약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농도를 높였거든요. 농도를 높였다고? 그동안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강우한테는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며칠 쉰다고 했거든요. 강우는 뭐라고 했을까? 그 간호사 친구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락 안 되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 화영이도 포기하라고? 나를 이렇게 버리라고?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준혁이는 이미 나갔는지 대답이 없었다.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은 2층이라 뛰어내릴 수 없었고 전화기는 거실에 있었다. 휴대폰도 가방에 넣어둔 채로 거실에 두고 왔다. 완전히 갇혔다. 침대에 앉아서 눈물이 났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녹음기도 빼앗겼고 시계도 가져갔을 것이다. 화영이 검사하려던 약들도 아마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방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도 없었다. 물만 조금씩 마시며 버텼다. 창문으로 해가 지는 걸 봤다. 첫째 날이 지나갔다. 둘째 날 아침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은지가 온 것 같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앞에서 은지가 말했다. 문 열어줘. 어머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푹 쉬셔야 해요. 약을 가져왔으니까 문 밑으로 넣어드릴게요. 문틈으로 약봉지가 들어왔다. 그 지독한 독이 든 약들. 은지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어머니, 며칠만 참으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거짓 위로였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뜻이었다. 은지도 갔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셋째 날 몸이 많이 약해졌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때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린 게 아니라 기억났다.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 오가, 끝까지 믿을 사람은 내가 스스로 고른 사람뿐이야. 내가 스스로 고른 사람. 강우였다. 화영이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나를 포기할까? 강우는 며칠째 나를 못 봤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화영은 약 검사 결과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갈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들은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 연락이 안 되면 더 걱정할 것이다. 틀림없이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 희망을 붙잡고 버텨야 한다. 창문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봤다. 분식집이 보였다. 강우가 혼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강우야.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다. 들릴 리 없지만. 화영아.
이번에도 작은 목소리로 제발, 제발 나를 찾아줘. 해가 또 졌다. 셋째 날도 지나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미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반드시. 의식이 흐릿해졌다. 넷째 날 아침 일어날 힘도 없었다.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물도 거의 다 떨어졌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준미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강우 목소리였다. 환청인가? 어머니 계세요? 또 들렸다. 진짜였다. 여기 있어.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어머니, 안방에 계시죠? 문 앞에서 강우가 소리쳤다. 문이 잠겼어.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우의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비켜 계세요.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강우가 뭔가로 문을 부수고 있었다. 쾅! 쾅! 몇 번 더 치더니 문이 열렸다. 강우가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강우가 내게 달려와서 부축했다. 뒤에 화영도 따라 들어왔다. 오가, 괜찮아? 화영이 내 맥박을 재고 눈꺼풀을 들춰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탈수가 심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 화영아,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화영이 가방에서 물을 꺼내서 내 입에 조금씩 넣어줬다. 생명수 같았다. 어머니, 우리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강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정말 왔구나. 정말 나를 찾아왔구나. 강우야, 고마워. 이모, 지금 고맙다는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나가야 해요. 강우가 나를 업으려 하는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 왜 이렇게 됐어요? 준혁이 목소리였다. 강우와 화영이 긴장했다. 아드님이 오시네요. 화영이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미 다 준비했어. 강우가 뭔가 준비했다는 건가? 준혁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문이 부서진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문이 왜 이렇게 됐죠? 연기하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강우 씨,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드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요? 저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쉬신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화영이 끼어들었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안다는 거죠? 약 검사 결과 나왔어요. 화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 약들의 든 성분이 뭔지 아세요? 장기간 복용하면 간부전, 신부전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구한 거야? 아드님이 빼앗아간 녹음기 말고 다른 걸로 녹음한 거예요. 강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누나 사고도 그때 우리가 잘 처리했잖아. 아무도 의심 안 했어. 그래도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브레이크 조작한 걸
아무도 못 찾았으니까. 내 목소리와 준혁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언제 이걸 녹음한 거지? 집에 있는 CCTV에서 음성만 추출한 거예요. 아드님이 깜빡하고 안 지우셨더라고요. 강우가 설명했다. 준혁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이 자식들이. 그리고 경찰도 이미 연락했어요. 화영이 말했다. 곧 올 거예요. 그 순간 준혁이가 돌변했다.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그럼 끝나기 전에 깨끗이 정리해야겠네. 준혁이가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부터 보내드리고 너희들도. 하지마. 강우가 소리치며 내 앞에 섰다. 비켜. 안 비켜요. 준혁이가 칼을 휘둘렀다. 강우가 팔을 들어 막았다. 팔에서 피가 흘렀다. 강우야. 괜찮아요, 이모. 강우가 상처 입은 팔로도 준혁이와 씨름했다. 나라고. 절대 안 나요. 그때 현관에서 또 소리가 났다. 경찰입니다. 정말 경찰이 왔다. 여기요. 여기요. 화영이 소리쳤다. 경찰관들이 안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칼 내려놓으세요. 손 들어요. 준혁이가 둘러싸였다. 하지만 아직 칼을 놓지 않았다. 다 끝났어요. 칼 내려놓고 순순히 따라오세요. 끝났다고? 준혁이가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 강우가 온몸으로 나를 감쌌다. 찰칵. 경찰의 수갑 소리가 났다. 준혁이가 제압당했다. 최은옥 씨 살인 미수와 박준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준혁이에게 미란다 원칙을 읽어줬다. 준혁이가 끌려가면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그리고 어떤 당황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오가, 괜찮아? 화영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슬펐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이런 아이였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내 소중한 딸 준미가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더 슬펐다. 강우야, 팔은 괜찮아? 괜찮아요, 이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상처투성이인데도 웃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가족인데. 가족. 맞다. 이 아이가 진짜 가족이다. 핏줄로 태어난 아이는 나를 죽이려 했고, 핏줄이 아닌 이 아이는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줬다. 화영이도 고마워.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친구잖아. 친구. 3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가 나를 구해줬다. 구급차가 왔다.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며칠 뒤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했다.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다. 효자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실제로는 자신의 누나와 어머니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TV를 끄고 싶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준혁이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은지도 공범으로 15년형을 받았다.
정의는 구현됐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준미는 돌아오지 않았고 내 아들은 사라졌다. 아니, 처음부터 내 아들은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준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강우와 화영,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이 피보다 더 진할 때가 있다. 이제 알겠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틱, 틱, 틱. 시계 소리가 다시 들린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된장국을 젓는다. 남편이 사준 그 시계. 준혁이가 빼앗아 갔다가 경찰이 증거품으로 압수했던 그 시계가 재판 후에 다시 내게 돌아왔다. 강우가 또다시 고쳐줬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모, 냄새가 정말 좋네요. 강우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어깨에는 아직 칼 자상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된장국이야.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네, 진짜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우리 엄마라고 했다. 강우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다. 그래서인지 더 나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다. 6개월 전 나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강우와 함께. 처음에는 어색했다. 조카 사위와 함께 사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다. 아니,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편안하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화영 이모는 몇 시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2시쯤 온다고 했어. 오늘은 화영이 놀러 오는 날이다. 일주일에 2번씩 꼭 온다. 그럴 때마다 셋이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요즘 화영은 내게 재혼을 권한다.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지만 나는 관심 없다고 대답한다. 지금이면 충분하니까. 강우와 화영이 있으니까. 이모, 오늘 준미 누나 성묘 가시죠? 응. 매주 일요일마다 준미 묘소에 간다. 처음에는 혼자 갔는데 어느 날부터 강우가 함께 따라왔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준미야, 엄마가 늦었지만 내 원수는 갚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못다한 효도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았어. 강우라는 아이가. 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좋아했을 아이야. 이모, 혹시 오늘 편지 쓰실 거예요? 편지? 준혁 씨한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3개월 전 준혁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지만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준미를 생각하면 그 아이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6개월 전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던 그 순간부터 대신 강우가 내 아들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모, 저 혹시. 강우가 말을 머뭇거렸다. 뭐? 제가 진짜 이모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강우가 당황할 테니까. 바보야. 진작부터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야 묻냐. 정말이요? 정말이야. 강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게 맞다.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게 진짜 가족이다. 준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오후 2시 화영이 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가,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그래. 응. 얼굴에 생기가 돌아. 생기라고 했다. 6개월 전만 해도 내 얼굴에서 생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화영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그냥, 다. 화영이 웃었다. 30년 친구라 그런지 긴 말하지 않아도 다 통했다. 그런데 강우는 장 보러 갔어. 저녁에 뭐 해달라고 해서. 이 집 분위기 정말 좋다. 가족 냄새가 나. 가족 냄새. 그런 게 있나? 하지만 화영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집에는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있다. 예전 분식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운. 저녁 준비를 하면서 화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 가끔은 옛날 추억도. 오가, 너 정말 달라졌다. 뭐가? 웃는 모습이 예전 같아. 20대 때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20대 때라니. 화영은 늘 과장한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어서 강우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큰 봉지를 들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이모 좋아하는 것들이요. 고등어, 두부, 나물류.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게 가족 아닐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셋이 담소를 나눴다. 화영이 웃긴 이야기를 해서 한참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던가. 이모, 내일 준미 누나 묘소에 새 꽃 가져갈까요? 그래, 준미가 국화 좋아했어. 알겠어요. 강우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줬다. 화영이 돌아가고 강우와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행복하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죽고 딸이 죽고 아들마저 잃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은 게 있었구나.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남아 있었구나. 밤 10시 강우가 자러 들어간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틱, 틱, 틱.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한때는 멈춰있던 시계. 남편이 죽던 날부터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는 또박또박 시간을 재고 있다. 내 삶처럼. 한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희망도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끔 준혁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미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왜 그 아이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 아이 때문에 내 시간을 멈춰두지는 않겠다.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강우의 결혼식도 봐야 하고, 화영이와 함께 여행도 다녀야 하고, 준미 묘소도 계속 돌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70년을 살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시계 초침이 10일을 가리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제라도 멈춘 시간이 다시 흐르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강우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화영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준미 묘소에 새꽃을 가져다 놓고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될 것이다. 배신당했지만 결국 사랑을 찾았다. 절망했지만 결국 희망을 되찾았다. 혼자인 줄 알았지만 결국 가족이 생겼다. 이제 알겠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틱, 틱, 틱. 시계는 오늘도 시간을 새기고 있다. 내 새로운 시간을.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별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